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영 이사장님이 이런 게 한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무려 17분 두 자릿수여서 정말 어, 좋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태풍 때문에 좀 초비상 상태인데요. 제가 이거 그냥 천천히 읽으니까 거의 한 40분, 50분 걸리더라고요. 읽기만 해도.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요점 위주로 해가지고, 어, 원래 1시간 정도 강의하고 그다음에 토론하는 겁니까? 어떻게 했대죠?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왜 군사 정세가 중요한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군사 정세. 그리고 또 왜 금년도가 중요한 해인가? 하고 군사 정세 전반적인 동향을 주요 사안별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그냥 임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세라고 하는 게 뭐 돌아가는 형국인데,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래야지 국가의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세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어, 주로 이제 군사하고 경제 정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특히 군사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경제는 잘 사느냐, 살긴 사는데 조금 덜 잘 사느냐의 문제인 거죠. 여타 중요한 분야는 사실 이 군사나 경제보다도 지금은 그 중요성이 못지않게 크거나 아니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들이 여기 제가 쭉 써놓은 뭐 사회문화 보건 환경 뭐 이런 범지구적인 또 문제들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군사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하고 군사는 연계성이 있고 또 경제하고 군사도 사실 경제와 군사라고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이제 군사 그러면은 전장, 어, 전쟁터죠. 어, 정치 경제는 시장, 마켓플레이스죠. 그래서 배틀필드하고 마켓플레이스하고 이건 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죠. 굳이 음, 뭐 방위 사업이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근데 이제 금년을 보니까 너무나 그 중요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해가 다 중요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해가 인류 역사상 중요하지 않은 해는 없었을 텐데 적어도 금년은 다른 해 못지않게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더 큰 앞으로의 그 여파 이런 것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파악을 해서 특히 2022년에 좀 우리가 금년도 아직 뭐다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 초에 뭐 러시아가 훈련한다고 하더니 바로 2월 24일 날 침공을 했죠,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지금 뭐온 세계가 그 여파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가 지금 다시 양극화, 그러니까 냉전적 양극화, 과거 냉전과는 다르지만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3월 10일 정도 가야 되는데 정식으로 5월 10일 날 출범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지금 뭐 엉망이 되고 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참의원 선거가 한 2달 전에 있었는데 참의원 민의원이 그 양원이 다 개헌의석 확보했어요. 3분의 2 이상이 어, 자민당하고 또 자민당 여기 그 연합정당이죠.
그리고 군사력 증강 그 정책을 발표를 이미 했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냥 연이어서 대만을 방문해서 지난달에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그 군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크게 두 강대국들 사이의 정치 일정인데, 다음 달에 이제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열리고, 시진핑이 3년임 할 것으로 결정될 것 같고, 미국 중간선거 또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비들이 2025년도를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대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사강, 미일 육로, 그다음에 세계 정세까지 다 지금 변화하고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반도하고 동북아 지역 세계 차원에서 뭔가 큰 전략 구도의 변화가 2020년에 촉발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게 대형 군사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의 군사 정세의 동향을 한번 일별해 보면은 크게 편의상 세 개 덩어리로 나누었어요. 일단 한반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 정책이 많이 후퇴했고, 게다가 뭐 다른 공약은 모르겠는데 이런 별로 그 평화나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또 즉각적으로 실행을 해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선거 공약에서 엄청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선제 타격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핵 문제는 CB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방식으로 북한을 비핵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다시 부활했고, 군사합의를 폄하하고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약은 또 실천을 쭉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공약 실천도라든지 속도 같은 것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한미연합훈련을 그저께 끝났지만은 이제 확대해서 시행을 됐고, 사드 운영이 어제 밤 새벽부터 지금 공사를 매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얼마 전에 담대한 구상이 이건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자세하게 얘기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발표했는데 전혀 담대하지도 않아요.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 그 비핵 3천, 비핵화 먼저 하면은 3,000불 국민소득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허한 그 일종의 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재탕한 것에 불과하고, 그건 뭐 북한의 반발이야 너무 당연한 거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냉정하게 보았을 때는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유산이 그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파탄된 게 문재인 정부였고, 처음에 잘 나가다가 그게 또 미국의 눈치 보느라고 대미 종속이 심해졌고, 이 위에서, 이 유산 위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반도를 조금 더 벗어나서 동북아 지역 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면은 다 알다시피 그 아까 얘기했지만 대만하고 중국, 미국 3자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좀 자세하게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 협력 체제를 가동시키고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혀서 전 세계 차원에서 보면 물론 유럽이 이제 그 화약고 현재 전쟁이 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 에너지 문제가 좀 클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언론에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에너지 식량 안보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지원하고 미국에 줄 서다 보니까 한러 관계는 사실상 단절됐다고 봐야죠, 지금. 그리고 북중러는 더 강화되고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입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것도 역시 군사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주요 사안별로 분석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한 5가지, 6가지 정도 어, 분류를 했어요. 먼저 한반도 비핵화는 뭐 핵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1번으로 넣었는데 북한의 7차 핵시험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북한이 1월 19일 날 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움 폐기를 사실상 뭐 선언한 거나 다름없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이나 군사적인 측면 또는 정치적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대규모의 핵시험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4차 시험 2016년부터 4차, 5차, 6차 수소탄 시험을 핵융합탄이라고 그러죠. 수소탄 시험을 했고 또 운반체계인 ICBM 개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더 얹어 가지고 대규모로 폭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좀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순전히 그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소형의 전술핵 같은 것은 기술적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시험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마저도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6차 시험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봤을 때는 정치, 군사, 또 국제 여론 측면에서 북보다 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덕보다 실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북한 핵시험 할 거다, 언제 할 거다, 뭐 날짜까지 정하고 계기까지 다 얘기하는 것이 벌써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한 6번은 돼요. 이게 한미일 이 3국에서 같은 목소리로 나오고 있어요. 무슨 그 연구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고위 관리의 이름이라든지 심지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입에서까지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꽃놀이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이 만약에 그 예측대로 실시를 한다 그러면 거봐라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 예측이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제재를 할 거고 이것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로 연결될 것이고 그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게 마르크스의 그 전 세계 공산화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언젠가는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경고를 해야 되고 계속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한다 이거죠. 전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예측이 빗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측하는 걸 보면은 좀 제발 좀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느낌도 심지어는 들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장을 하게 됐는데 북한의 군사 전략이 이것으로 해서 실적으로 크게 변화했죠. 북한의 군사 전략은 사실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 전략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북한을 볼 때 아주 뭐 우리는 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합리적인 행위자로 봐요. 미치광이 이론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는데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북한은 아주 합리적인 행위자예요. 아주 합리적인. 그래서 이런 전략은 일단은 상대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자기 능력을 보유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 미국 그리고 남쪽이죠.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마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책 잡힐 일은 안 하는 거죠.
다 따져보고 이익이 더 클 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군사 전략은 대외 자주성도 유지하고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유지, 정치적인 효과, 자존감 고양, 인민의 자존감 고양 뭐 이런까지 여러 가지를 겨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을 보아야지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고 옳게 보는 것이 아니겠다. 그래야 다른 것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핵전쟁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데 상상할 수가 없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유튜브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 상당히 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CIA 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그래서 사람이 뭐 많이 죽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문명 자체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누클리어 윈터는 핵무기의 그 먼지 때문에 완전히 햇빛이 차단돼가지고 핵 겨울이 오고 그다음 이런 게 이제 장기적으로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는 거죠. 소위 엑시스텐셜 리스크가 바로 현실화된다는 거죠. 자, 세계적인 차원은 그렇고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이것도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것인데 그래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단 핵무기가 북한이 한 30에서 50기 아주 작게 잡았을 때 왜냐하면 30에서 5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2020년 훨씬 전에 그렇게 가질 것이다라고 2010년도에 예측을 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이후로 변하지 않았다고 좀 작게 잡았더라도 30 내지 50기를 보유한다면은 전면전이 날 경우에는 이건 그대로 전면 핵전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면전은 죽고 살고의 문제잖아요. 한 나라가, 한 국민 전체가. 이게 전면, 그리고 핵을 보유하기 때문에 전면 핵전쟁이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쟁은 한반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중이 있고 주변국이 있기 때문에 국제전쟁으로 이건 뭐 100% 비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2의 한국전쟁. 그러니까 한국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중전쟁이라고 하죠. 시노 아메리칸 워라고 할 정도로 이게 한국전쟁이 1차 한국전쟁이 국제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은 지금까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 적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굳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전술 핵이라고 보았다면은 딱 한 번 사용하고 끝난 거죠. 두 발, 한 번에 두 발. 근데 전술핵 그 이론들이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전술핵 사용 안 된다. 왜냐하면 전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또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북한 핵무기는 영어로 써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use it or lose it.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잃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그 침략국에 의해서 접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최종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북한 핵무기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핵무기도 한반도에서 폭발하게 되겠습니다. 자, 북한 핵무기가 30에서 50기고 미국 핵무기가 뭐 비슷한 숫자로 본다면은 수십 기가 한반도 이 좁은 데서 폭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폭발을 막기 위해서 이 선제 타격을 해가지고 제거하거나 무력화한다, 또 요격한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 다 잡지 못하면 하나도 못 잡는 것이다. 이것은 핵무기 이론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리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의 정리처럼. 왜냐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금 전에 그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핵폭발을 한다고 하는데, 남쪽에서 핵폭발을 하지 않고 북한이 자기네 지역에서 핵폭발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것도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다 해도 한반도 전체에 영향이
미칩니다. 핵전쟁과 다름없어요. 휴전선 인근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소위 강력한 그 전자기 펄스파라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라고 하는데 그 핵폭발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기 팝니다. 이것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면은 남쪽에서 모든 통신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것이 거의 학술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좁은 한반도 지역에서 수십 개 핵무기가 폭발을 할 경우에는 뭐 민족 자체가 공멸할 것이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핵 오염이 전파돼 가지고 인접국도 이 한반도는 버려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핵 오염된 불모지가 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도 있죠. 생존자들이 사망자를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훈련 굉장히 대규모로 원래대로 실시한다고 해서 시끄럽게 많이 했는데 그 고생한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했다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전면전을 가정한 연습이죠. 계속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연합사 창설 78년, 79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한미연합훈련은 특히 이제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전면전 과정이었는데 자, 위에 얘기한 대로 전면전은 전면 핵전쟁입니다. 전면 핵전쟁을 가정해가지고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작전 계획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군생활 40년 이상 했지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자체가 상상이 불가능하다. 그것이 핵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훈련의 목적과 성격은 뭐 대략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방어훈련이라고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일부 맞는 말이에요.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했기 때문에. 자, 남침을 가정을 하고 그 가정 위에서 하기 때문에 방어훈련이다. 이건 순수히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 작전 계획을 보면은 전쟁이 전면전으로 커지기 전에 위기 관리를 하고 북한이 남침을 하면은 방어하고 반격 해가지고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북한 지역을 점령해서 점령 지역의 군정을 실시하고 마지막에 뭐 저기 압록강 도망강까지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있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작전 계획에는 그건 없지만은 통일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 지역을 점령해서 군정을 실시하는 까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연합 사령관이 전체 전쟁의 사령관이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 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훈련도 하고 야외 기동 훈련도 병행해서 필요하면 하고 특히 전쟁이 발발하면은 약 한 60만 명 정도의 미군 증원 전력이 오게 돼 있어요. 실제 저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이 뭐 여기 의회 승인도 없고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증원 병력을 접수를 해가지고 한반도 지역에서 전선으로 올리는 그런 절차까지 연습을 합니다. 특히 8월 훈련 이제 며칠 전에 끝났지만은 정부 차원의 전시 대비 연습, 충무 연습. 여기 충무 연습에서는 핵전쟁 상황을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했을 때도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군사 대비 태세 발전이 뭐 당연한 거죠.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하고 좀 이상한 게 무기체계 소요를 제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무기체계가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할까요? 이건 되게 우리가 어떤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획득을 해야 되는지 이게 거꾸로 탑다운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일단 군사 연습부터 실시해보고 여기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네 하면은 무기체계 소유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저 위에서 승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무기체계 소유가 제기되고 그러니까 국방기획과 군사전략이
체계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비전문가들은 잘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 기획에 있어서. 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뭐 그전과 비슷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축소했어요. 뭐 1년에 3번 하는 것을 2번으로 하고 3월과 8월에.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꽃피는 봄이 되면은 한반도는 전쟁의 긴장 속에 위협 속에 빠지게 됩니다. 8월 그 무더운 8월 특히 대한민국이 독립 광복절이 있는 8월 달에 우리는 또 동족끼리 전쟁하는 것을 또 연습하고 있어요. 아주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전에 참여했던 전략무기, 미군의 전략무기, 폭격기라든지 그런 함정 같은 거 대규모 항공모함 이런 게 불참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지휘소 훈련 위주로 실시를 했고 다른 훈련들은 이제 연중에 쫙 그 넓게 깔아가지고 조금씩 소규모로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2020년은 이거마저도 더 축소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훈련 자체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 위에 훈련 목적과 성격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축소하고 아무리 기간을 단축하고 해도 이것은 북침 전쟁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논리예요. 북한 뭐 지피지기라고 했는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북한은 훈련 자체에 반대하고 비난을 지속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 윤석열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금년에 했던 을지 훈련의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을지 프리덤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취임사에서도 뭐 몇십 번 나왔다고. 여기도 프리덤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일제 포커스가 이제 프리덤으로 됐어요. 쉴드 방패 라는 명칭으로 해서 훈련 규모와 방식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를 한 셈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전략 무기는 금년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한미 연합사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 2사단이라고 들어봤나요? 미 8군 밑에 순전히 미군들로 이루어진 사단이 딱 하나 있었어요. 미 2사단인데 그게 지금은 이제 연합사단으로 개편돼 가지고 사령관은 계속 미군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연합사단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 가지 무기체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동훈련을 했고 이걸로 끝날려나 했는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은 9월 말, 그 이달 말에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 호가 부산항에 입항해가지고 한국 해운하고 훈련을 할 예정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 훈련이 점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도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남북 대결하고 한미동맹 강화 이 정책을 실천하는 거죠. 이 실천력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잘 된 실천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근데 다른 분야에서는 실천을 잘 안 하는데 이 안보 분야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상 전쟁에 대비하고 또는 준비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냥 괜히 재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대가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위기가 상승을 하고 잘못하면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기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러시아군이 처음에는 폴란드 지역에서 훈련한다고 했다가 바로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전시가 아니라 평시에도 이런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적대 관계를 심화시키고 군비 정강을 해야 되고 자꾸 무기가 소요되는 거예요. 군대는 가지고 있는 무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무기가 발달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내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기를 산다든지 전쟁 연습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상대방도 또 따라서 그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안보가 튼튼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딜레마다라고. 이거 안보 딜레마. 사실 군비 경쟁이란 말에 다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한 게 남북한이 왜 자기네들의 국가 자원을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됩니까? 평화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전쟁 연습을 통해서 민족의 그 자산, 물질적, 정신적 자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 관계는 이 훈련을 통해서 악화가 더 심화되고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파탄 났는데 사실상 파탄 났죠. 그래서 회복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군 훈련이에요. 우리는 한미연합방위 체제에서 모든 것을 하는데 왜 미군 훈련이냐면 이 훈련을 기획하고 작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연합사령관의 책임입니다. 연합사령관이 여기를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을 위한 연습이라는 측면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따라가야죠. 대미 종속이라는 게 그런 거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디까지나 상대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냥 핑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실제로 상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을 통해서 대중관계 악화도 심화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연합뉴스에서 나온 그 을지 프리덤 실드 대회를 준비했는데 제가 설명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뭐 1부, 2부로 나누어서 반격 연습까지 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돼요. 이 사진은 아마 연합사단, 한미연합사단 사진 같아요. 자, 연습 이제 2개 문제 커버했죠.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핵문제하고 한미연합 훈련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드 문제입니다. 이게 참 질기네요. 오래가네요. 이 사드가 뭐냐? 원래 명칭을 그대로 풀어 쓰자면은 전구 고고도 지역 방어용 미사일 요구 체제라고 해요. 사드가 티어터 극장이라는 뜻이죠. 티어터가 전쟁 구역, 대개 전쟁 구역의 크기가 대개 한 1000km 이내, 수백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정도가 시어터라고 그러죠. Theater of War라고 전쟁 구역이라고 그러죠. 그 구역 내에서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방어한다, 요격한다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림 전체 다 보입니까? 아니면 여기 가려서 안 보입니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이게 좀 오래된 개념입니다. 1960년대, 사실 50년대 말부터 미사일 요격, MD가 미국에서 그런 개념이 생겼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당시 소련도 사실상 좀 먼저 했어요. 미국보다 먼저.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요격 미사일 제한 협정, ABM 조약이 72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지금까지 약간의 진화를 거쳐가지고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나와 있는 integrated, 그러니까 통합된 것이죠. 어떻게 통합되느냐? 육상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해상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 그 다음에 우주에서 탐지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인테그레이트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미국을 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국가 미사일 방어, NMD라고 하죠. 지금은 용어를 안 씁니다만.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주둔 지역, 그러니까 미 기지들을 방어하는 것이 TMD, Theater
저등부 미사일 방어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그냥 MD라고 하는데 MD라고 그래요. 왜 합쳐졌느냐? 기술적으로 이게 합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미국도 방어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방어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탐지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상 배치 미사일도 탐지를 해가지고 이게 적 미사일이에요. 적 미사일이어서 날아온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요격할 수가 있어요. 레이저 같은 걸 쏘아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면은 좀 긴 시간 한 2, 30분 정도 날아가는데 이때는 저기 태평양 해상이라든지 대서양 해상에서 함정에서 발사해가지고 요격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터미널 세그먼트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대기권을 딱 들어올 때는 상당히 고도가 높겠죠. 그래서 사드가 필요합니다. 빨간색 타원으로 사드가 필요하고 이 사드로 요격을 못했다. 그래도 새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리크라고 하는데 새 나오는 것은 여기 패트리어트가 마지막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우주 시스템하고 육해 공군 시스템하고 다 결합이 돼가지고 다층, 상층, 중층, 고층은 이제 우주죠. 그 다음에 육해 공군, 그래서 다층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좀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것은 뭡니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고 이걸 구현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방산업체들의 노다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방산업체가 돈 벌 수 있는 가장 큰 구멍이 이 MD 시스템.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드 사진을 한 두어 개 여기다 긁어왔는데요. 사드를 일단 적 미사일을 탐지해야겠죠. 탐지 미사일, 탐지 레이더가 있어요. 이쪽 왼쪽으로 저기 전파라고 전자기파를 쏘아가지고 미사일에 반사되고 가지고 오는 신호를 다시 받아요. 다시 받아가지고 사격 통제소로 보내면은 여기서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성을 보면은 여기 뭐 발사대가 있고 레이더가 있고 파워 전력도 제공해야겠죠. 그다음 통제소가 있고 이게 통제소 같은데 전자장비가 잔뜩 들어있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포대 한 6개 발사대가 있는데 대략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가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또 이제 딜을 해봐야 최종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까 슬라이드에서 감시하고 탐지할 수 있는 거리는 짧게는 600km, 길게는 3000km. 그러니까 전파를 좀 세게 보내면은 3000km까지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반경은 요격할 수 있는 반경은 200km에서 고도가 40에서 150 사이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거보다 너무 낮거나 이거보다 너무 높게 적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안 돼요.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경 200km 바깥에서 또 안 됩니다. 너무 가까이 와도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페이트리어트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요격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포대를 알다시피 경상북도 성주에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 반경 한 200km 정도를 쫙 그어보니까 미군 평택기지가 딱 들어가죠. 들어가고 우리 군 지휘소가 있는 계룡대, 대전에 이런 데가 들어가고 서울은 경계선상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서울 지역을 완전히 다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근데 성주에다가 이제 사드 기지를 건설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일부러 그랬는지 하여튼 지지부진했어요. 계속 미뤘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도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제가 그 체크리스트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항목 중에서 아마 수백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고 그걸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은 그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우리 군사기지, 한국 군사기지를 옮기거나 할 때도 이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그냥 일반 건설 선을 뚫고 하는데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하세월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 뭐 숙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편의 시설 같은 공사를 계속 미뤘습니다. 그냥 미완 상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아주 제한적으로 그냥 탐지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완전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게 미군의 수건사업, 미군의 수건사업. 이게 몇 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 본토에도 좀 면목이 안 서고 미군이 또 이거 중국도 겨냥하고 북한도 겨냥하고 미군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거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따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4일 그저께죠. 어제부터는 시설공사 장비가 매일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 반발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드는 한중 간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실 한중 간의 갈등이 없으면 사드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미군 자산이고 그러니까 미군 부대하고 밑에 남쪽 그 지휘소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다 알다시피 한한령으로 지금까지 아직 해제가 안 돼 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불 입장이라 해서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이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 산불 입장을 거기 전달을 하고 어느 정도 봉합이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봉합이 돼가지고 그 뒤로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지난달 8월 9일 날 한중 외교장관에서 했었죠. 왕이하고 우리 이제 박진 장관하고 거기서 중국이 3불 플러스 1한 하나의 제한, 그것은 운영을 제한해라.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조만간에 이 운영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운영할 때 중국에다가 함부로 레이더 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3불 1한은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터도 이미 나와 있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근데 한국 외교부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사드는 중국이 관여할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 아니다. 중국의 위협도 안 된다. 타협 불가능하다. 미국으로서는 일본 사드와 함께 동북아 MD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비슷한데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현직 관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또는 뭐 같이 병행해가지고 전직 관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습니다. 작전 통제권 문제도 그렇고 훈련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에이브람스 2차 세계대전 영웅이죠. 그 아들인가 손장 같은데 아들일 거예요. 전 연합사령관이 사드 문제 없다. 한국에 배치해도 중국 너희들 자꾸 그 시비 거는데 왜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인지 침해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봐라. 설명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죠. 그런데 중국이 이걸 설명을 할까요? 왜 중국이 설명해야 되죠? 다 아는데 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거 거짓의 양파 껍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중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이 알고 저런 말 한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또 알고 있고 다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의 양파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요. 참 희극이라고 할 수 있죠. 웃기는 일이죠. 미 전직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언론들은 아주 충실하게 보도를 해주죠. 전 언론이 다 받아가지고 무슨 대단한 견해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이 다시 우리 정부 정책에 피드백이 되고 또 그런 것을 등에 업고 미국 현직들이 어떤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구조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라든지 안보 관련 문제들이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굴러가는 메커니즘 같아요. 이 문제를 좀 평가를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요격 사거리 200km, 고도 40에서 150km 이런 제한 때문에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다 요격 못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고도도 안 되고.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40km, 고도 40km가 아니라 고도 10km, 20km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완전히 초토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한반도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요. 아주 뭐 한 1000km, 2000km 정도에서 탐지를 해가지고 서서히 계산을 해가지고 사정권 내에 들어오면은 쏜다. 이게 아니에요. 한반도 좁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사실 별 효과가 없다. 다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도 비판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게 순전히 군사적 효용성만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 다 보면 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전략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특히 평택기지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미국의 전략인 중국 견제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하고 미 방산업체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한다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보를 오히려 정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대응을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좀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대만 문제. 조금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한 9시 50분인데요. 이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역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시진핑 들어와 가지고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또 경제적으로 소위 그 반도체 공급망을 연계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 대만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일련의 그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게 다 군사적인 긴장 고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8월 달에 4번이나 미 정치인들이 대만 방문하는 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에 이렇게 4번씩이나 방문하고 중국이 군사훈련하고 대만도 대응 사격하고 뭐 이런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동북아 지역 이 지도가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한국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그렇긴 해도 이 대만 해협이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중국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말로는 인정을 해요. 하나의 중국 인정하는데 실제로는 동맹화까지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화를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동맹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건 마치 논문을 베꼈지만은 표절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비슷하지 않아요? 남의 논문 베껴가지고 A는 A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인정을 두고 버리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 중국은 여기에 넘어갈 수가 없겠죠. 사실 시진핑의 정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1대1로 사업에서 미국의 포위를 뚫어야 되고 대만은 통일해야 되고 3년인 제2의 마오가 되든 뭐 제2의 등소평이 되든 그렇게 지금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포기할 수가 없는.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연루 가능성 때문이었던 거예요.
언론에 가끔씩 보도되는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뭐 멋진 말 같은데 개념은 간단해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붙박이로 있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하는 자유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뭘 하겠느냐?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군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이게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이걸 미국이 냉전 후에 특히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세계 그 미군 기지 조정 같은 것도 막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럼스펠드가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다가 붙박이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강력하게 특히 럼스펠드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 요구에 결국 커버를 못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에 2007년도에 조건을 하나 붙여가지고 사실상 인정해 줍니다. 조건이 뭐냐? 우리가 원치 않은 분쟁에 연루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 군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연루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은 분쟁에는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근데 이렇게 중대한 일, 전쟁에 연루되고 안 되고가 달려있는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합의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서 그 내용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아직도 합의문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좀 희한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한국의 연루 가능성을 좀 따져보면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주한미군이 그냥 단순히 혼자 나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 이라크하고 아프간전. 한국은 기지 제공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좀 약하게 관여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대한 것이 대만 사태 같은 것이 발생해가지고 한국의 역할을 미국이 요구한다. 이거 한국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거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마크 에스퍼 이것도 전직이죠. 전 미 국방장관이 7월 12일 날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대만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은 한국과 일본은 당연히 개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공연하게 떠들었어요. 이게 사실 미국의 정서입니다. 미국 조야의 군사 전문가들의 정서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한반도 지역, 특히 이제 서해 같은 데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갈등이 발생할 때, 이거 뭐, 연루가 좀 쉽게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중국이, 리순 지역하고 보하이, 바레만이죠. 바레만 지역에서 군사, 임무, 말이 군사 임무지 사실 군사 훈련 비슷한 것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대만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한 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발휘 과정에서 전쟁에 원치 않게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미래 그 위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까지 인식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미국만 그냥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미국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 이런 정도.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사실 외부 문제는 마지막인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입니다. 사실상의 동맹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많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안보 군사 전략적인 문제. GSOMIA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한일 정보보호협정인데 이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민감한 군사 기밀, 주로 이제 북한 핵미사일 관련인데 이게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분류를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2016년 말에 체결돼가지고 한 1년 8개월, 9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종료한 것을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와가지고 한일 관계 좀 잘 해가지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미일 군사 협력은 미국 이거 역시 사드처럼 미국의 전략에 불모하는. 그래서 미국이 연출하고 한국과 일본이 연기하는 연출 연기의 그런 관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엿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진인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가운데 저기 나토 정상이라는 계기로 만난 세 사람인데 가운데 딱 그 바이든이 앉아 있고 그 뒤에 바이든의 참모들이 딱 포진해 있고 한국과 일본의 그 국가 수반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진 한 장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며칠 전이죠. 9월 1일이니까 며칠 전에 삼국의 안보 수장들이 국가안보실장 보좌관들이 만나가지고 7차 핵실험 대응 방안, 담대한 구상 실험 방안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하자 이겁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 일본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평화헌법 개정 문제 오래됐죠. 아베 때 하려고 했는데 결국 기시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전쟁 가능 국가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것과 함께 군사력이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군사력 증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 54조 원인데 이건 일부예요. 이거보다 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GDP 대비해서 지금까지 1%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5년 내에 2%까지 거의 100% 인상하고 2배로 인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국방비는 내년도 57조 원 규모.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일본은 54조 원 규모인데 한국은 57조 원이에요. 내년 요구액이. 이건 정말 쉽게 얘기해서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한국의 국력이 일본의 3분의 1도 될까 말까 하는데 국방비가 벌써 추월을 해버렸어요. 방위비가.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전략 앞으로 한국이라든지 한반도 또는 동북아 이 전략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우리 국방비가 일본의 약 2분의 1에서 3분의 1, 2분의 1에서 3분의 2, 한 70% 정도였어요. 그것도 많다고 막 난리였어요. 지금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소위 적기지 공격 능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년 예산도에 별도로 반영될 것입니다. 여기 54조 원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용 장거리 미사일을 1000기 정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없습니다. 전부 바다에서 쏘는 미사일밖에 없어요. 육상 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주 단거리 미사일. 근데 이 장거리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보통 미사일에서 탄도나 순항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장거리라고 했을 때는 한 1000km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1000km 정도 이상이면 장거리, 그 이하면 단거리라고 하는데 이건 한반도 전체 북한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드가 이제 일본도 레이더는 2대, 포대는 1대 이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다가 연결해가지고 확실한 대북 억제 능력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방위비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삼국 동맹화가 미국을 주도로 해가지고 일본이 공조하고 한국은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망할 수가 있고 일본은 개연도 하면서 군사력 증강 앞에 얘기한 대로 병행해가지고 한 번 더 중국을 동시에 유입하게 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역 전략과 세계 전략에 한국이 편입하는데 이건 한미일만 봐서는 안 돼요. 안 보여요. 한미일 플러스 다른 미국의 동맹 정책을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쿼드, 오커스, 파이브 아이스, 나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쿼드예요. 쿼드. 쿼드란 말은 4개라는 뜻이죠. 4.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동맹을 해가지고 중국의 이 빨간색으로 되는 것이 1대1로 육상, 해상 1대1로 원 벨트, 원 로드죠. 이런 거하고 지금 대치하는 그런 전략이고, 파이브 아이스는 눈 5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앵글로 색슨 국가들이 수십 년 동안 정보 동맹체를 만든 거예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입니다. 각 대륙에 포진되어 있죠. 내가 여기 있네요. 이게 빨간색이 파이브 아이즈고 이것을 확대시킨다고 하는 것이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예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남한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독일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군사 동맹 체제에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여러 그 지역들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상대가 누굽니까? 러시아, 중국 이런 그 적대국들이겠죠. 이런 국가들과 대치를 하게 되는데 그 대치의 최전선, 제가 이걸 지전략적 단층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오 스트래티직 폴트 라인이라고, 제가 영어는 안 썼습니다만은 저기 지질학적으로 단층선에서는 화산도 일어나고 많은 지진도 발생하고 그러죠. 그게 한반도 허리 DMZ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사시에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황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얘기하기가 즐겁지 않아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윤석열 정부의 전략이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뭘 하겠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이 종합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통합 전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거기서 국가가 나아갈 길을 큰 방향도 정하고 큰 방향 속에서 세부적인 방책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가안보 전략서 같은 것이 차차 나오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남북관계, 한미동맹, 뭐 세계정세, 국방비, 국방제도 이런 것들 통합한 이 전략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서 5가지 분야에서 보았던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국내 문제에서는 사실 국가다운 국가가 되려면은 한 국가의 작전 통제권은 그 국가가 자주국가라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환수하겠다고 하는 게 노무현, 노태우 때부터 했죠. 9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30년 다 가고 있어요. 30년. 아직까지는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죄가 큽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무리 문제도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 가져온 거죠. 말도 못 꺼낸 거죠. 윤 정부 때는 뭐 사실상 관심 바뀝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체 그림도 없을 뿐만 아니라 UFS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냥 형식적으로 역할을 교환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언론에서 보도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고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이거 그야말로 군사 주권을 회복하고 군사 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게 전략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국을 비판을 하지만은 미국을 떠나서는 사실 국가 정책을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이미 미국과 한국은 그 문화적 수준까지 거의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 대 국가로서의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자주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척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래 발전에 대한 그 비전까지 제시를 했는데 참 기대하기가 난망하고, 전작권 환수하고 연계돼가지고 유엔서 문제, 이쪽은 좀 전문적인 얘기라서 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간도 없고 손도 못 대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국방비는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죠. 일본 거의 추월했고, 안보 딜레마 아까 얘기했고, 국방 딜레마. 국방 딜레마는 뭐 비슷한데 국방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국방비에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을 딜레마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 다르다라고 막스가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많으면 다른다는 것은 맞는 말인데, 많으면 좋기도 하고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방비예요. 오히려. 마지막으로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하고 군인의 정신은 어떤가? 정신 전력. 제가 남의 정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제가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써봤어요. 조금 냉소적이지만 되찾은 행복 물음표로 표시를 했는데, 군대와 군인이 지금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그래서 작전 통제권은 계속 미국이 가지고 있고 책임도 계속 미국이 져라. 우리는 편하다. 이런 그런 정신 상태가 일부 있는 것 같고, 국방비는 풍족하게 지금 나오니까 훈련도 겁천없이 하는 거고, 봉급, 병봉급 지금 뭐 100만 원 이상 됐죠 지금. 봉급도 인상되고, 그러면서 국방부하고 군대는 점점 관료화되고 있어요. 아주 이 관료적인 그런 형식 뭐 이런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특성에 맞게 관료화도 조금 심플하게 하고 어떤 한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군대 문화는 계속 후진적인 상태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 대응하고 사고만 나면은 지휘관이 그냥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데 그게 성공해야 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고질적인, 이게 수십 년 먹은 문제인데, 군대 내부에서의 차별하고 집단 이기주의, 이게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지역별, 출신별, 경상도냐, 전라도냐, 서울이냐, 출신, 육사 출신이냐, 해사 출신, 삼사 출신이냐, 병정, 육해, 공군, 남녀, 와, 이게 아주 낱마처럼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의 자존감이라든지 사명감, 명예심, 책임감, 전문성, 이런 아주 근본적인 것은 아주 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이 커서를 막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국민은 어떤가? 국민이 최고죠.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국민이 주권자죠. 이 안보의식은 많이 왜곡이 되는데, 이 태반은 군대하고 국가 지도자 책임입니다. 국민 탓할 필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대 정치사의 어두운 면, 군대가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어요. 한국 남성들의 집단 트라우마가 있어요. 군대에 대해서. 여기 남성들이 좀 많이 있는데 금방 이해할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면. 그래서 일단 군대라고 하면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관심이 낮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그런 상태. 공동체 의식? 안보를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그런 의식이 많이 쇠퇴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역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앞서는 것이고, 그리고 군대든 민간이든 다 같이 대미 의존성 심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거의 신앙이 되어 있어요. 절대가. 이거 군대 지도자만 탓할 게 없어요. 국민이 원래 그렇게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우리 이 안보의 군사정세, 국내 군사정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얘기했는데 뭐 다른 것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군사위기, 멀어지는 평화변이, 깊어지는 대미정서, 세 개의 키워드로 얘기했고, 5년간 많이 퇴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이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이기도 한데, 그러나 그 선택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책임져야죠. 어찌됐든 5년 이후로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안보, 국방, 군사의 정상화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저도 참 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칼자루는 지금 정부가 쥐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칼끝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평화에 대한 노력,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의 방향이 아무렴 그게 뭐 나라가 잘못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평화에 대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달라. 이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자잘한 것 같지만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함께 각성하고 버텨서 잘 살아야겠죠. 공부도 하고 관계된 사람은 전략이나 정책도 계속 개발하고 필요하면 연대 행동도 하고 막판에 좋은 방향으로 뒤집기까지 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그런 것들이 아닌가.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뭘 참가자가 벌써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끝까지